이 자본주의는 부채로 만들어진 사회라고. 자기 돈으로, 자기 돈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지금 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부자 되신 분들이 대출을 해서 다 벌었어요. 이 저축에 대한 예로 이제 와이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이프는 1997년도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난 때 제가 이제 롯데를 다니기 이전에 혜태라고 혹시 아세요? 혜태그룹? 네. 혜태그룹이 언제 부도났는지 혹시 기억하시고 계세요? IMF 때 딱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10월 5일 날 결혼했는데 그달 10월 23일 날 부도가 났어요. 혜태가. 부도가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여금을 일단 반납하는 사인을 해요. 상납품. 회사가 새롭게 회사가 정상화를 위해서 기꺼이 상여금을 반납합니다 해서 사인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요. 기본급중에 70%만 받겠습니다. 90%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사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월급 받는 게 얼마냐면요. 기본급의 70%, 90%. 그래서 그때, 9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고척동에 있는 반지하에 살 때 저희가 좀 속도 위반해가지고 배 이만큼 나와 있는데 와이프에서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못 되는 금액으로 첫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와이프는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서 10만 원은 강제저축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9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저축해놓고 나머지 80만 원 가지고 살아가면 사라진다고 와이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저희가 20일 날 월급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동이체로 적금이 10만 원이라도 빠져나가게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날 받으면 22일 날 딱 제로가 되게. 거의 다 제로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강제저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가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2007년도가 되니까 2억 3천이 모아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책 안에 그대로 와이프가 그 잔이라는 얘기를 갖다 써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아갔는가.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못 받을 때 100만 원 못 받으면 9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했고요. 내가 회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뭐 3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저축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정도 10년 동안 모아서 2억 3천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축이 시간이 지루하게 힘들게 가지만 확실하게 종잣돈은 모아져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저축을 가장 젊은 나이부터 하면은 젊은 나이에 한 10년, 5년, 10년 맞벌이 한다고 그러면 한 5년이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잣돈의 금액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5년, 10년은 좀 힘들게 긴축재정을 해서 저축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쌓아가는 데까지는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종잣돈이 쌓이고요. 이 종잣돈만 가지고서 할 수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이제? 빌려야죠. 이 빌리는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행은 예금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금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돈 빌리는 데예요. 은행의 기본 역할이 뭐였냐면 돈 빌려주는 역할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역할이 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함부로 돈 빌려줘요? 은행은 돈 빌려주는 거 딱 3가지 외에 없어요. 개인한테 돈 빌려줄 때 딱 3가지예요. 첫째가 뭘까요? 신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담보예요, 담보. 담보 없으면 은행 돈 안 빌려줘요. 만약에 친구끼리 돈 거래한다고 쳐봐요. 친구끼리 돈 거래할 때
이 친구의 믿음이 있지만 이 친구가 집을 맡긴다 그러면 냉큼지. 마찬가지예요. 은행과의 거래에도 가장 중요한 건 담보예요. 그것도 담보 대비 LTV라고 요즘 많이 듣죠.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해가지고 몇 프로 빌려줘요? LTV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예요 지금? 70%, 70%, 60%.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집 팔아가지고 자기가 회수할 수 있을 정도에 다 빌려주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집에 60%, 70%밖에 안 빌려주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마련했어요. 그만큼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의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보대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는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는 뭐가 전부다? 부동산이요. 부동산 외에 여러분이 담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외에 담보 가진 거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갖다 주면은 그 핸드폰 갖다 주면 담보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은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한테. 부동산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 구조,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누군가한테 담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안전자산인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돈이겠죠. 돈의 가치로 해서 부동산을 매겨주니까. 돈만 들고 있으면 뭐 다 되잖아요. 그럼 은행한테 대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은행에 자기 돈 넣어놓고 있으면 그거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부동산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용대출. 신용대출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신용대출 중에서도 딱 하나밖에 안 해줘요. 뭘까요? 소득, 직장. 그러니까 DTI라고 하잖아. 인컴 대비 대학투 해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해줄 건가. DT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득 대비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냐. 지금 근로로밖에 소득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자기 장사하고 있는 만약에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이 치킨집 담보로 잡고서 치킨집의 영업이 얼마 매출 나오니까 담보를 해달라? 안 해줘요. 그래서 은행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갖다가 해서 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행은 무조건 자기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용에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득이고 그 소득 대비 대출을 갖다 많이 받으려면 소득이 커야 되고 소득이 큰 거 이외에 또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 신용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으로 시작하라. 이 얘기 중에 처음에 하는 것 중에 좋은 직장을 갖는 것들은 그만큼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대출이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자본주의는 부채로 만들어진 사회라고. 자기 돈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지금 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부자 되신 분들이 대출을 해서 다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삼성을 얘기할까요?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자기 돈 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기업을 키웠을까요? 정부의 막대한 지원. 예전에 사카린 밀수까지 할 정도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런 얘기하면 또 삼성에서 또 싫어할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정부의 막강한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꼬박꼬박 낸 돈 갖다가 그걸 갖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IMF 때 자기 자본 비율이 다 낮아가지고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막 400%, 500%, 자기 자본 비율이 400%, 500%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빚 갖다가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살아가려면 사실은 대출에 대한 이 이해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빚하면은 막 무서워해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부동산 투자할 때마다 제일 힘든 산이 누구였냐면 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설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하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집 같은 거 살려고 투자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남편분 설득하기가 제일 힘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경제적 관념이 좀 희박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보다 훨씬 희박해요. 그래서 저랑 산을 넘기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때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면 대출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와이프는 신용대출을. 그 신용대출 받으려면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야, 내가 사장 될게. 그러니까 롯데마트 사장 될 테니까 너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가면 지금 사장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연봉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가 굳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돼.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딱 잘릴 줄 몰랐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설득하는 걸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설득을 당해줘서 50억이라는 자산을 갖다 만드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출은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대출이란 레버리지 이용하려면 시기와 그리고 대출의 금액이 내 자본금 종잣돈 대비해서 몇 프로일까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별로. 예를 든다면 와이프하고 저는 대출을 우리 자본 비율의 30% 이상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더 낮아져서 남의 거 빌려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제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비율에 대한 것들,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이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고도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대출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구성비를 각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까지 하고 나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는 주식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냐면 부동산만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의 50%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계산들을 밟아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소득, 지출, 저축까지 이게 뭐냐면 자본의 형성기예요. 여기까지 자본을 만들어놔서 기본적인 자기 자본을 종잣돈을 갖다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자본을 이제 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본 운용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자본의 운용기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고 난 이후에 자본의 이제 성숙기라고 하는데 성숙기만 기다리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이 알아서 자본이 커져가요. 그래서 자본의 형성기, 운영기, 성숙기 이 4단계를 거쳐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요. 돈이 벌려가요. 저희는 여기까지가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축까지 해서 종잣돈 말을 하는데 2007년까지가 그때가 우리가 자본의 형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 놨고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것저것 투자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을 해서
2017년까지가 자본의 운영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기를 해가지고 2017년에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딱 사놓고 나니까 그때 살 때는 세 채 다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세 채가 다 해가지고 15억.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뜸들이는 거라고 하는데 자본의 성숙기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떠냐?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와이프가 나오고 굳이 돈 벌려고 안 해도 돈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그래서 흔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자를 인공위성하고 비유를 많이 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지상에서 110km까지 여기까지 로켓을 갖다가 추진해서 올라가는 기간을 뭐냐면 자본의 형성기하고 운영기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고 그 이후에 궤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부터는 추진이라는 적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거기서 중력이 당겨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알아서 그냥 인공위성에 자유롭게 유영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들을 형성기, 그다음에 운영기, 성숙기를 갖다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노력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부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버는 소득 단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점은 근로소득이고요. 이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가서 사업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보통 가는 게 자기 생애 사이클, 경제적인 생애 사이클에 맞아요. 그 예를 갖다가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서태지 와이드잖아요. 1990년대 해체되고 난 이후에 이 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이분은 아직도 근로소득 춤추고 다니는 걸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분은 요즘 좀 뜸해지겠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거의 한 1조 가까운 사업소득을 해서 벌었잖아요. 가장 악건은 이분이잖아요. 서태지. 공연도 안 하고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저작권료라든가 자본소득에 돈을 벌어다 주니까 지금 청담동에 뭐 빌딩도 있고 그렇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젊었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소득 구조를 갖다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소득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출의 신처럼 욕망지출 이런 부분들, 용량지출 이런 것들 통제하고요. 어쩔 수 없는 필요지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지출의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출을 갖다 금액을 갖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서 하는 건 예금으로 하라고 저는 그냥 추천을 합니다. 그것도 강제저축으로, 예금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쌓아가게 되면 종잣돈이 마련될 거고요. 이 종잣돈이 마련된 이 종잣돈에다가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서 종잣돈에다가 이 대출 금액까지 포함되면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목돈이 돼요. 목돈, 큰 돈. 목돈으로 투자해야지 투자의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투자의 가치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위험을 해치해요. 큰 돈이 위험을 해치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강남에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아니면 저 춘천에 10억짜리의 빌딩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에.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빌딩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상승할까요? 춘천에 있는 10억짜리가 가치가 상승할까요? 강남에 100억짜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돈의 역할이에요. 도박판에 들어가면은 게임 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다 따요. 맞죠? 게임 머니를 많이 가면 다 따요.
위험을 해치해줘요. 게임 모니 역할이.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바로 목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돈까지 마련해 놓고 투자하는 게 투자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갖다 낮춰줘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마련해서 종잣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목돈 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스노우볼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큰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깨지지도 않고 더 커져가는 속도가 빠르고 이게 목돈의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는 불공정 게임이에요. 금수저들은 친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목돈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자본 형성계에 지루하게 몸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소한 5년, 10년을 그래서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목돈이 마련되고요. 이 목돈 가지고 부동산에 저는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주식은 추천하지 않아요.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특히 어차피 직원으로 시작해서 근로소득을 벌여가는 단계는 직장생활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직장생활하면서 주식 들여다보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나 못 봤어요.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는 돈을 갖다 내 주머니로 끌어들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주식에 내 신경이 뺏겨가면서는 직장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변동성에 자꾸 눈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부동산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변동성이 거의 변동성이 내려갔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무상향 가요. 지금 새벽에도 미국의 나스닥 보고 막 잠 못 자고 한숨 씻고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분이 다음날에 직장에 나가서 온전하게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지금 막 코스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이 700만 원 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직접적인 자기의 주식의 개미로 투자하는 건 직장인들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사회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윳돈 가지고서 지금 저희 아들들은 이제 제가 주식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경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네가 이걸 잃어버려도 전혀 필요 없 돈 가지고만 하라고 해서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 아들이 도시공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도 높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는데 좀 편하긴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고 싶다면 간접 투자. 그러니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전문가들이 투자하니까 차라리 펀드나 리츠를 하는 게 그건 맡겨놓으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만큼 크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츠나 펀드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 여기까지는 투자 개념이기보다는 여기는 경제를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 정도까지 선회하고 이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 때문에. 앞쪽에서 제가
화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화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상품을 여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상품을 매개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100원이었던 게 내일 가가지고 50원이 되고 또 모레는 15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가치가 왔다 갔다 변동되는데 이게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그 물가가 보통 한 5%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마저도 화폐 가치가 변동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한데 이것처럼 막 10% 20%막 왔다 갔다 하면은 화폐로서 가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초기 화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화폐도 그렇게 오다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보통의 구성원들의 15% 이상이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는 그 수준 올라가려면 변동성이 작아지고 그때부터는 투자로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좋고요. 이런 투자들에 대한 종류들을 갖다가 어떤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